오늘장 영향을 줄 수 있는 투자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 투자 뉴스앤 전략 네 분과 함께합니다.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용 대표, 타키온 뉴스 조호진 대표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압구정본부 장시용 차장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긴 연휴 끝에 문을 연 국내 증시 아주 새파랗게 물들었습니다. 연휴 내내 이어졌던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코스닥은 올해 최대 낙폭 4%를 기록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바닥을 확인을 한 건지 아니면 하방이 열려 있는 건지 김선용 대표님 어제 시장 좀 어떻게 보셨어요? 네, 현재 시장을 가만히 보면은 기대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설도 마음대로 쓰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준은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피벗을 자기들 마음대로 기대하면서 그게 안 나오니까 시장을 밀어버리고요. 그리고 그럴 생각 없다라고 파월이 딱 잘라서 얘기하니까 바로 불안감까지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뭐 연준이나 재무부는 생각지도 않고 있었던 이슈죠. 고금리가 기조가 더 높게, 더 오래 유지될 것이다라고 또 시장이 굉장히 또 자기들 소설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제 자넷 옐런이 재무장관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워싱턴에서 열린 CEO 이니셔티브 컨퍼런스 연설에서 높은 금리 지속에 대해서 결코 기정사실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장의 소설성이 굉장히 좀 강한 것 같고요. 뭐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뭐 이렇게 가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지레짐작을 좀 거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달러 환율이 잘 아시겠지만 1362원 터치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말까지 뭐 1,400원 얘기 나오고 뭐 1,450원 얘기 나오고 뭐 1,500원 얘기도 보고 제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말도 안 나왔었는데, 일단 몇 달 전에 비슷한 수준까지 이제 달러 환율이 올라왔을 때 제가 뭐라고 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냐면은 1,400원대 근처에서 주식 매수했을 때 여러분 손실 보는 가능성이 확률 자체가 거의 0% 수렴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때 이후에 좀 괜찮게 맞았던 것 같고요. 일단 1,300원대 걱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기우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걱정을 미리 했는데, 투자하실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미리 걱정해서 좋을 거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작년, 재작년 경기 침체 온다서 포트 싹 다 집행하신 분들은 올해 굉장히 초에 피해를 보셨던 것처럼 미리미리 걱정해서 사실 좋을 게 없을 것 같고요. 뭐 항상 증권사 직원들이 얘기할 때 뭐 이런 게 걱정되니까 포트를 이렇게 재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 포트와 기관 포트는 여러분 달라야 됩니다. 절대 금액 자체도 다르고요. 그들의 어떤 모든 전략을 따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너무 기관과 똑같이 투자하시는 게 개인한테 무리가 있다는 말씀 좀 중간에 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보니까 달러 ETF들 수익률도 한 달 새 7%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뭐 재정상이 아닌 상황인 것 같고, 미국채가 상승하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불안감도 있겠지만 3분기에 채권 발행이 정말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찍어냈거든요. 2,370조입니다. 2,370조를 찍어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영향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만약 미국채 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면은 시장도 정말 빠르게 반등할 것 같은데, 올해만 하더라도 3월달, 6월달인가 5월달쯤에 정말 빠르게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요 떨어진 건 아마 오늘 장 초반에도 똑같이 상황이 만들어지겠지만 마진콜 영향이 큽니다. 정말 노골적으로 장 초반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그 이후에는 매수의 주체가 없으니까 시장이 그대로 주저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은데, 일단 마진콜이 발생하게 되면 빨리 내려갔다가도 빨리 또 올라오는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단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신용 매매는 주의하시라는 말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너무 좀 새파랗게 질려 있을 필요는 없다. 우리 좀 길게 보면서 긴 호흡으로 좀 가져가 보자. 좀 긍정적인 진단 그래도 해주셨는데, 그래도 환율이 1,360원을 넘어서면서 어제 수급 보니까 걱정하시는 분들 또 많으실 것 같아요. 외국인이 거래소에서 4천억 원, 코스닥에서도 뭐 3천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면서 선물까지 매도하면서 시장의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렇게 얼어붙은 투심, 당분간은 좀 개선이 어려울지 아니면은 그래도 바로 반등이 나올지 남인호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도미노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상자값 같은 거 하나를 탁 건드리면 연쇄적으로 줄줄줄 이어가는 겁니다. 어제 미국 경제에서, 미국 주식시장에서 일어났던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고용지표가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금리가 올라갑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뭐가 되죠? 달러가 강해지죠. 왜? 미국에 돈 맡기면 이자 많이 주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강해지니까 미국 시민들이 어떻게 됩니까? 수요를 많이 할 수 있죠. 수요 많이 할 수 있으면 기름값도 올라요. 자, 이것이 초래한 게 뭡니까? 주가 하락을 불렀죠. 그런데 오늘 불과 하루밖에 안 된 오늘 어떻습니까? 일부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바로 금리가 뭐 적은 폭입니다만 소폭 내려갔죠. 금리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되죠? 달러가 또 조금 약해집니다. 달러가 약해지니까 미국의 시민들이 그만큼 쓸 돈이 줄어들겠죠. 수요가 둔화되고, 수요가 둔화되니까
국제 기름값은 5%나 급락을 합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올랐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요. 어제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주식에 투자하시려면 세 가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1번 경제 지표, 2번 수급 동향, 3번 투자 심리 이 세 개가 전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경제 지표가 선순환 고리를 이어갔다. 전 이렇게 봅니다. 자, 어제를 한번 볼까요? 한번 봐보십시오. 2차 전지주 무슨 정말 저는 폭탄만 줄 알았어요. 아니 무슨 악재가 있길래 줄줄줄 내려갔냐? 그건 방금 전에 김성인 대표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반대매매 내지는 신용계좌에서 생길 수 있는 담보 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감이 어제 표출된 거거든요. 근데 마땅하게 지금 반도체하고 2차 전지 투탑으로 가고 있는데 반도체는 그나마 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는데 2차 전지는 나몰라라 하고 오히려 거기다 공매도까지 나섰어요. 요런 수급, 요건 이제 경제 지표가 아니죠. 수급 상황에 따른 변화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주식시장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한다 그러지만은 적정 가치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밸류에이션이라 그러는데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주가지수 평균 밸류에이션은 적어도 퍼 기준에서는 13,400 그리고 PBR 기준에서는 1배는 돼야 된다. 그 지수가 얼마입니까? 2,500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2,405포인트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 주가 지수나 개별 종목의 어떤 기업의 가치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보다도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어제와 반대로 오늘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미국 시장이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아마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어떤 변화를 보이냐면요. 현물 얼마 사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어제 1조 원 가까이 팔았거든요. 장중에.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특히 오늘은 뭐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 동향을 잘 보시면 어제 하락폭의 상당 부분을 만회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 좀 반등 흐름을 기대해 봄직한데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투심, 그래도 배당 매력을 앞세운 종목들은 어제 크게 빠지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배당주 가운데 지금 좀 접근해 볼 만한 괜찮은 종목이 있을까요? 배당주로 접근하는다는 어떤 내용보다는 사실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이제 금리 관련된 이슈잖아요. 그렇죠. 금리와 관련된 종목을 좀 찾아보자면 어떻게 보면 좀 촌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은행주를 조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고금리가 지속이 된다라는 얘기는 뭐 앞서 김선영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겠지만 오래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은 그 금리를 낮추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에서 만족할 만한 납득할 만한 수준의 금리 수준까지 내려가려면 적어도 4번 그리고 많게는 8번에서 10번 이상 금리를 인하를 해야지만이 이전과 같은 수준 우리가 시장이 좋았던 시절의 어떤 수준과 같은 기준금리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일단 연준은 올해는 금리를 인하할 생각도 없고 내년에도 언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할지 피봇이 언제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고금리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그 금리를 가지고 사실은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은행 업종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 업종들은 대부분 또 현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배당 정책이라든지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부분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은행업 관련된 이 종사업 중에 KB금융 같은 경우가 굉장히 지금 좋은 실적을 내고 있고 배당이라든지 또 자사 주식 매입 소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많이 펼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2분기 연결손익이 1조 5천억 원으로 3반기 누적 3조 원, 그러니까 22년 대비 12% 증가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3분기에도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왜냐하면 조선사 관련 충당금 비용이 환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적은 3분기에도 좋아질 수 있고 4분기에도 월등히 좋아질 수 있다. 이게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 그러면 배당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더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배당 매력도 그리고 현재 금리 관련된 이 어떤 금리 관련된 어떤 이득을 볼 수 있는 종목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봤을 때 은행업종 중에 저는 KB금융을 적극적으로 지금은 한 번쯤은 포트에 좀 담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고공행진하고 있는 금리에 따라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 KB금융 꼽아주신 만큼 한번 긴 호흡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힘든 시장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주목하는 곳이 있죠. 다음 기사, 올해 첫 따따블을 노린다. 바로 오늘 거래소에 입성하는 두산 로보틱스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시장이 어려우니 따따블은 어렵겠다. 그리고 아니다.
그래도 올해 최대 IPO 흥행작이니 따따블도 노려볼 만하다.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33조 원의 자금이 몰린 만큼 일단 관심도는 높은 상황입니다. 상장 이후 주가 전망까지 좀 전체적으로 쫙 정리를 해볼까요?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 이 따따블이라는 용어 되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왜냐면은 따블 올라가면 사실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좋겠지만 이게 어쨌든 저는 너무 단기간 내 급등을 너무 또 안 그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은 단기간에 또 수익 내시는 걸 좋아하는데 이게 전체적인 투자 문화 자체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좀 제쳐놓고요.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번 주도 미증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의 굵직한 기업들 상장 이슈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큰 기업이 상장할수록 시중의 돈을 일시적으로 빨아들이는 역량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는데요. 오늘 시중 자금이 33조 정도 이제 몰린 청약에 흥행 성공했죠. 두산 로보틱스가 증시에 입성을 합니다. 현재 증시 상황 자체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가운데 이제 상장 당일날 과연 로봇 대장주로 등극할지 사실 저는 이게 제일 큰 이슈인 것 같은데 현재 잘 아시겠지만 코스닥의 로봇 대장주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이제 시총이 보니까 한 3조 원 내외 수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매출 볼륨만 봤을 때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로봇 산업 자체가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매출 볼륨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긴 하지만 현재 기준을 봤을 때 두산 로보틱스가 매출 볼륨은 좀 더 큽니다. 조금 더 큰 상황이고요. 현재 국내 1위 그리고 세계 4위의 협동 로봇 기업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유통 주식 비율인데 전체의 한 25% 수준입니다. 그리고 수요일책 과정에서 의무 보유 확약을 건 기관 투자도 한 60% 정도 된다고 하니까 오늘 상장했을 때 실제 매도 물량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만약 매도 물량 이렇게 유통 물량이 많게 되면은 오늘 상장했을 때 물량이 많이 나오겠지만 유통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오늘 당일은 그렇게 주가가 부정적으로 흘러가는 방향보다는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방향 쪽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신사업을 목표로 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뭐 M&A를 예정을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미 후보까지 만났고 올 상반기에 실사까지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어떤 기업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AMR 쪽이나 아니면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으로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게 발표가 되면은 M&A를 했을 때 시너지가 어느 정도 만들어졌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이제 코리아 인베스터 위크라는 게 했었잖아요. 한경에서 주최해가지고. 근데 거기에 두산 로보틱스 대표님과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어쨌든 지금 현재는 계속 적자 상황인데 이제 이게 언제까지 이어질 거예요?라고 이제 캐스터님께서 물어보셨는데 아마 이미 저희가 마음 먹었으면 흑자 전환은 이미 했을 거다. 근데 저희가 보호하는 건 좀 크기 때문에 지금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저희는 또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이제 보답하겠다라고 하면서 내년 정도인가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이에 따라서 지금 로봇 관련주는 지금 당장 뭐 매출이 찍히면 제일 좋아하죠. 사실 숫자 찍히는 거 제일 좋아하는 게 뭐 누구보다 저기 때문에 숫자 잘 나오면 좋긴 좋지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보다는 내년 이후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로봇 관련주는 뭐 단기로 끝나는 재료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까 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려운 상황에서 경기 침체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삼성을 비롯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했는지가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업종 중에 하나가 로봇이었습니다. 미래 성장 사업을 보고 있고 장기로 보고 있고 투자를 하고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으로 갈 수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면서 관심 한번 가져보시되 두산 로보틱스는 오늘 부정적인 것보다는 좀 긍정적인 쪽으로 유통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모가가 26,000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매출 규모가 훨씬 큰데다가 상장일 유통 물량 부담도 지금 적은 상황이니만큼 오늘 상장 이후 주가 흐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공시 하나 체크해보죠. 대동이 726억 원 규모의 엔진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실까요? 그 대동은 뭐 많은 분이 아시지만 우리나라 농기계 1위 기업입니다. 그 농기계 1위 기업인데 두산 밖에서의 미국과 유럽 법인 내에서 필요한 엔진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대동이 농기계 기업인데 엔진까지 공급을 하고 그 사세가 이제 확장됐구나라는 점이 중요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나 뭐 해당 임원이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농기계에서 벗어나서 엔진도 만들겠습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대동의 엔진을 갖다가 두산 바켓이라는 유력한 기업이 그 수주했다는 자체가, 그러니까 대동이 하나의 레토릭이 아니고 실제로 수치를 찍혔다는 게 이번 공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계약에 대한 공시를 볼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 이제 계약 기간인데요. 그 연휴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공시가 이제 어제 나왔던 것인데 9월 30일부터 28년 9월 29일까지, 그러니까 5년에 걸쳐 가지고 730억 원의 납품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또 대동에 대해서 주목할 만한 점은 대동이 농기계 기업이기 때문에 그 북미 시장에서 트랙터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랙터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로 마진도 증가하고 있다. 당연히 소형보다는 대형이 더 훨씬 많은 마진을 남기기 때문에 그런 점이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북미 시장이 이제 세계 최대의 농기계 시장인데 대동은 지금 3위입니다. 그래서 대동 열심히 노력을 한다면 이제 3위에서 이제 좀 더 2위와의 격차를 줄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대동의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잔디깎기나 소형 건설 시장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겠다고 밝혔고 이것도 사실은 오늘 얘기한 이제 엔진을 납품한 것도 일환이라 봅니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대동이 이제 그 트랙터 콤바인 자율주행 국내 3단계를 갖다 통과했습니다.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올해 말쯤에는 자율주행을 갖다 포함한 농기계가 출시할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는 건 자기가 알아서 이제 진행하는 것이고 이외에도 모심기나 수약이나 탈곡 같은 부분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자동화도 가능하다라고 그 대동이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있었던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포스코 제철 공장에 있어서 그 원격 로봇을 갖다가 대동이 2025년까지 납품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동이 이제 트랙터랑 농기계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다각화를 했는데 다각화가 이제 당연한 계획과 구상 정도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과 수치가 찍히고 있다는 점은 대동의 이제 그 매출과 내년 올해 하반기 내년 아주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약세장 속에서도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은 대동을 또 최근 한 3거래일 연속 사들였다는 점에 눈길이 가는데요. 자, 과연 지금 추세를 보면 살아는 있거든요. 대동의 주가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좀 좋아질 것 같고 앞으로도 더 계속적으로 좀 좋아질 것 같은데 코로나 때 사실은 북미나 유럽 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합입함 수요가 조금 증가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농기계 수요를 자극한 건 사실인데 코로나19가 끝나자마자 그러니까 엔더믹 이후에 합입함 수요에 대한 감소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가 조금 덜 팔리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추측들이 있었는데 대동은 농기계 자체가 이제 글로벌 인지도가 제고가 됐습니다. 그런 어떤 합입함 수요로 인해서 해외 수출을 하다 보니까 이런 회사도 있네 하면서 글로벌 인지도가 제고가 되면서 외형 성장을 계속 지속하고 있는데 북미나 유럽 등지에서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요. 중대형 트랙터 판머 비중이 확인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제 합입 파머들이 등장을 하면서 중소형 트랙터 수요 증가가 나왔었는데 이후에는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는 농기계에 대한 전문 농업인들의 어떤 수요가 지속적으로 좀 창출이 되면서 중대형 트랙터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는 뭐 국내 소득은 국내의 어떤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감소를 했는데 해외 매출 중심으로 외형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해외에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고 중대형 농기계 수요 증가는 지속적으로 어떤 이 회사의 외형 성장이라든지 이익률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것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한 대동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가능한 농기계도 최근에 국가시험 3단계를 통과를 했고요. 1, 2단계 자율주행이 가능한 농기계를 출시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3단계를 통과를 하면서 자율작업 기술이 탑재된 트랙터와 콤바인 양산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식량 전쟁, 식량 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는데 결국 에그테크라든지 스마트팜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대동 같은 회사들도 있고 다른 어떤 농기계 회사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가지고 대동을 우리가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셔야 될 이유 중에 하나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모멘텀까지 겹치면서 시간을 거래에서도 한 1% 넘게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한번 오늘도 주가 추이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해외는 잘했고 내수는 부진했다. 완성차 뉴스로 이어가 보죠. 이 완성차 업계가 지난달 내수 부진을 겪으면서 전년 동기 대비 저조한 판매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가 많이 부진했다고 하는데 지금 기간 조정을 길게 받고 있는 현대차 과연 무엇이 해소되어야 주가 시원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김선용 대표님.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뭐가 해결이 될까 이제 해결이 돼야 이게 좀 개선될까 좀 궁금하긴 한데 일단 저는 매달 판매량을 체크를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너무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현대차가 9월 판매가 이제 35만 7,151대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내수 부분에서는 5.3% 감소했다고 하는데 보통 차량 내구재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이거를 일시불로 한 번에 돈 주고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보통 할부를 하게 되는데 할부에 대한 이자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금리
금리가 오른 상태면 아무래도 자동차 같이 이렇게 비싼 그 재화에 대한 어떤 판매는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상식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소렌토를 만 대 정도 판매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선방을 한 모습인데요. 내수 판매가 전반적으로 부진했다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계절적 영향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계절적 영향이 좀 영향을 많이 준 것 같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소비자들의 내구재 소비가 위축됐다라고 하는데 위축된 건 제가 봤을 때 금리 효과가 좀 제일 큰 것 같고 다른 것보다는 요 효과가 좀 큰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는 상황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제를 문제 삼아서 기사를 많이 내고 있어서 이거 가지고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겁을 내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별로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현대차와 이제 기아차 해외 판매 같은 경우는 YOY로 각각 0.9% 그리고 3.5% 늘었다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미국 시장에서 선전을 한 영향이 좀 있다라고 보긴 보는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이제 밸런스는 어느 정도 잘 맞춰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 계절적 요인이 좀 지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가 어쨌든 끝나고 제가 봤을 때 이제 금리 인하 타이밍을 보는 것 같은데 올해는 안 되고 이제 내년 빨라봤자 내년 3분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전까지 과연 어떻게 이제 이런 현상 자체가 이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보니까 인도량이 좀 줄었다 그것 때문에 밀었는데 어제 밀었는데 사실 오늘 또 많이 급등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런 이슈를 한 달 한 달 마음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전반적인 그림은 그냥 그대로 그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내 완성차 업계 내수 판매가 부진했지만 기아를 보면요. 기아 홀로 이 5개 국내 업체 중에 성장세를 유지하며 선방했다라는 데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제 그 힘든 장에서도 기아의 주가는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골드만삭스도 목표가를 높여 잡았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시장이 그렇게 암울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흐뭇하셨을 겁니다. 어제도 플러스가 났죠. 자, 골드만삭스에서 기아차를 왜 목표가를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올렸는지 이유를 두 가지로 앞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많이 거론됐던 전기차에 대한 판매 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됐다. 이것이 1번이고요. 다음 2번은 기아가 금년에요. 아마 노사 분규가 발생하지만 않는다면 이건 가정이죠. 금년에 아마 12조 원 정도 달하는 기업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특히 어디서 잘 됐습니까? 미국에서 아주 잘 됐습니다. 현대차도 미국에서 아주 지금 잘 나가고 있습니다만 기아 같은 경우 일본 자동차 회사가 견줘서 전혀 뒤지지 않는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고요. 수익성도 매우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국내 증권사들은 지금 골드만삭스는 10만 5천 원 목표했지만요. 국내 증권사들은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목표 잡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기아는 최소한도 10만 원은 넘어야 되지 않느냐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늘 여러분께 2차 전지하고 자동차 합쳐서 20% 포트 유지하시죠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제 분리시키고 싶어요. 2차 전지 10%, 자동차 10% 이렇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또 포트 구성 전략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차 전지 10%, 자동차 10%를 가져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기아의 주가 측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목표가 10만 5천 원까지는 충분히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장시용 차장님? 네, 저도 가능은 하다라고 봅니다. 기아차 역시도 실적이 좀 너무 좋기 때문에 3분기에도 사실은 환율이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OPM이 12% 이상 나오는 수준을 좀 달성을 했고요. 더군다나 영업이익은 3조, 매출은 25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제 앞서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파업 이슈가 크게 불거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올해 연간으로 12조 원의 영업이익이 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올해 예상 배당 수익률이 6.7%이기 때문에 7%에 다 되는 배당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방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노조 협상 같은 경우는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4분기에 파업 리스크가 지속된다고 한다면 출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줄어들 수가 있어서 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해외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견조하다면 그 부분들을 좀 상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간 기준 10% 이상의 어떤 가동 차질만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20일 영업일 기준 2일 이상만 파업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크게 영향이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분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들 중에 특히나 우리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은행주와 같이 포트폴리오에 조금 담을 수 있을 만한 종목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기아의 목표가 10만 5천 원을 제시했다라는 소식까지 진단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시 하나 확인해보죠. 국민연금이 덕산 네오록스의 지분을 확대를 했다고요? 예, 덕산 네오록스는 이제 올레드 기업인데요. 그 올레드는 LCD랑 다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모니터로 보시는
대부분들 옛날에 LCD였습니다. LCD였는데 지금 다 올레드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LCD는 이제 자체 발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BLU라서 백라이트 유닛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두께가 두꺼워질 수밖에 없고, 근데 올레드는 자체 발광 가능하기 때문에 두께를 줄일 수 있고 심지어 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장점을 최근에 이제 그 애플이 아이패드에 이제 탑재하기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올레드에 대한 수요가 커졌고, 이런 점을 감안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그 지분을 갖다가 5% 갖고 있던 지분을 6.04%로 약정 1%를 좀 넘게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그 전날 그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그 500억 정도를 투자를 한 것인데요.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단가를 갖다가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 최근에 어제도 제가 똑같은 얘기를 하나 드렸는데, 중국에 이제 상반기에 전체적으로 경제가 좀 어수선하고 제대로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는데 뭔가 이제 좀 질서가 잡히면서 IT 분야의 투자가 좀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덕선 네오록스도 이제 IT 분야의 투자에 대한 재개에 대한 그 수혜를 갖다 볼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점은 사실은 이제 당분간 쭉 이어질 것으로 보시고, 그다음 또 중요한 점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애플 아이패드 얘기를 들었는데, 흥국증권의 평가로는 아이폰 15에 대한 마켓 쉐어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올레드에 대한 마켓 쉐어가 87%가 올라간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 수혜가 이제 고스란히 이제 덕산 네오록스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아이폰 15에 대한 전망과 매출도 같이 보시면 덕산 네오록스의 주가도 연동될 것이라고 봅니다.